과거의 상처로 특전사에서 군복 대신 승복을 택한 여자와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조직 보스가 운명처럼 재회하여 서로의 지옥 같던 과거를 청산하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해발 800m. 속세의 소음이 겨우 숨을 죽이는 그 높이에 청운함은 그림처럼 앉아 있었다. 겨울 지리산은 한 폭의 수묵화였다.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소란을 하얀 무건 아래 덮어버렸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투명한 빙화가 피어났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먹물 번지듯 고요한 울음소리가 퍼져나갔다. 그 소리를 제외하면 천지는 완벽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 정적의 중심에 해원 스님이 있었다. 본명 강서연. 그러나 지난 10년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없었다. 그녀 스스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름을 봉인한 지 오래였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고 추위가 뼈를 파고드는 시간에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차가운 샘물에 얼굴을 씻는 것으로 의식은 시작된다. 살얼음이 낀 물에 손을 담그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깐 스치는 군 시절의 혹한기 훈련이 있었으나 이내 고개를 저어 상념을 털어냈다. 낡았지만 정갈한 법당. 그녀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108배를 시작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몸에서는 희미한 온기가 피어올랐고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다. 절을 하는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시작과 끝이 명확하고 각이 잡힌 동작. 그것은 수행자의 절이라기보다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의식에 가까웠다. 10년의 세월도 그녀의 몸에 밴 특수부대 독거미 부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탐, 진, 치. 세 가지 독을 소멸하기 위해 시작한 절이었지만 절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정신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명징했다. 오히려 그 명징함이 때로는 그녀를 더욱 괴롭게 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108배를 마친 그녀는 작은 찻방으로 향했다. 직접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무쇠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하동에서 얻어온 우전 찻잎 몇 개를 다관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니 은은한 차향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창밖, 눈 덮인 산의 능선을 바라보며 마시는 차 한 잔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이자 위안이었다. 평온. 그녀가 지난 10년간 지독하게 추구해온 가치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마치 얇은 살얼음판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져버릴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소용돌이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죄책감,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무. 그것들은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희미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얼굴에 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리산의 고요를 난폭하게 찢으며 저 아래쪽에서부터 이물질 같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였다. 겨울에는 인적이 거의 끊기는 이 험한 산길을, 그것도 사륜 구동이 아닌 세단이 헛바퀴를 돌며 미끄러지는 소리가 위태롭게 들려왔다. 해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청운한 마당으로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기어코 모습을 드러냈다. 차체 곳곳이 긁히고 흙탕물이 튄 몰골이 이곳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산에 셋이 내렸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검은 양복 차림에 반짝이는 구두는 눈길 위에서 연신 미끄러졌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숨과 함께 상스러운 욕설이 터져나왔다. 18여가 사람이 사는데요, 곰이 사는데요. 형님, 내비가 여길 찍자녀. 저기 암자 맞네, 청운암.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법당 앞으로 다가왔다. 선두에 선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가 법당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그 순간 옆에 샘문이 조용히 열리며
잿빛 승복 차림의 혜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의 전기처럼 맑고 고요한 그녀의 등장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다. 여승,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젊고 단아한 모습의 여승이 홀로 암자를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무슨 일로 이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거사님들? 혜원의 목소리는 겨울 아침 공기처럼 차분하고 맑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험상궂은 사내가 헛기침을 하며 다시 기세를 잡았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우리가 이 근방 땅을 좀 샀거든. 근데 딱 요 알박기처럼 남은 땅이 이 절간이야. 좋은 말로 할 때 파쇼 스님. 서울에 계신 우리 회장님이 이쪽에다 크게 연수원 지을 거라 오래 끌 생각 없으시다네. 이곳은 천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을 모신 도량입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혜원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답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남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아, 이 스님이 말이 안 통하네. 그럼 평당 얼마면 되겠소? 우리가 손해보고 2배 쳐줄 테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읍시다. 이 추운 데서 혼자 고생하지 말고 그 돈으로 강남에 삐까번쩍한 절이나 차리쇼.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가 혜원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의 후퇴가 아니었다. 언제든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몸에 밴 본능이었다. 거사님, 부처님의 땅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 더는 무례를 범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길도 험한데 해가 지면 위험합니다. 무례? 진짜 무례가 뭔지 보여줘? 남자는 인내심이 바닥난 듯 소리쳤다. 그는 분풀이라도 하듯 옆에 있던 법당 기둥을 발로 찼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둥에서 마른 나무 껍질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의 눈이 법당 안에 놓인 작은 금동 불상에 멎었다. 이런 쇠붙이 쪼가리 붙들고 기도하면 못살이 나와, 돈이 나와. A18. 남자가 성큼성큼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상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고요한 산처럼 서 있던 혜원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평온함이 싹 가시고 그 자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어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로운 수행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물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 적을 앞에 둔 군인의 눈빛이었다. 멈추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사내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사내가 움찔하며 돌아보는 찰나 혜원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세 걸음을 내디뎌 사내의 등 뒤에 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으나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혜원은 불상을 향해 뻗어 있던 사내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과 어깨를 틀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의 몸이 균형을 잃고 맥없이 무너졌다. 혜원은 그가 넘어지는 힘을 역이용해 그대로 법당 밖으로 밀어냈다. 눈밭 위로 나뒹군 사내는 고통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년이. 남아있던 두 사내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칼을 뽑기도 전에 혜원이 먼저 움직였다. 한 명에게는 스치듯 다가가 목덜미의 경동맥 옆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남자는 컥 소리를 내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머지 한 명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혜원은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마당에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남자의 바람 눈밭에 정확히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눈 속에 깊이 박혔다. 위협이었다. 다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다음은 내 놈의 머리라는 무언의 경고.
사내는 겁에 질려 칼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잃은 동료와 팔을 붙잡고 뒹구는 두목을 번갈아 보다가 비명을 지르며 차를 향해 도망쳤다. 몇 분 후 검은 세단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황급히 그리고 위태롭게 산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청운함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전의 평온한 정적이 아니었다. 혜원은 차가운 눈밭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숨결은 조금도 가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거친 사내들을 제압했던 바로 그 손. 자비를 베풀고 불경을 넘기고 차를 따라야 할 그 손으로 폭력을 행했다. 10년간 억불러왔던 스스로 죽였다고 믿었던 강서연이 괴물처럼 기어나온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것은 마치 지리산의 신령이 그녀에게 묻는 것 같았다. 너는 누구냐? 너는 정령 부처님의 제자냐 아니면 여전히 피냄새에 익숙한 군인이더냐? 혜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감싸줄 뿐이었다. 천년의 고요를 지켜온 청운함의 겨울 하늘 아래 그녀의 내면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불청객들이 사라진 청운함은 다시 본래의 고요를 되찾은 듯 했다. 그러나 혜원 스님의 마음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소라는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운 것과 같았다. 그녀는 어지럽혀진 마당을 정리하고 법당으로 돌아와 부서진 기둥의 파편을 쓸어 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온 자신의 폭력성 앞에서 느끼는 깊은 자괴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찻방으로 돌아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앞에 두고 앉았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을 감자 30년 전의 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24 육군 사관학교를 막 졸업하고 최전방 부대에 배치된 초임 소위 강서연. 희망과 이상으로 가득 찼고 세상의 어둠 따위는 자신의 의지로 모두 밝힐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녀는 부대의 허락을 받아 간만에 외박을 나왔다. 동기들과의 약속 장소로 가던 길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뛰어들어간 한 레스토랑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최진우. 그는 흠뻑 젖은 그녀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고 따뜻한 커피를 사주었다. 자신을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의 미소는 자신감이 넘쳤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세상 물정 모르는 풋내기 소위의 눈에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른처럼 보였다. 그들의 연애는 불꽃처럼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그저 평범한 체육교사라고 둘러댔다.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그에게 부담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말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그녀의 서툰 거짓말을 의심하지도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이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다정하게 웃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강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삭막한 군대라는 세계에서 벗어나 최진우라는 남자 곁에 있을 때만큼은 평범한 24살 여자가 될 수 있었다. 그 행복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부대 정보가 선배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강소희, 요즘 만나는 사람 있다며? 혹시 이 사람 아니야? 선배가 내민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최진우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최진우 29세. 신흥 폭력 조직 태영파 행동대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선배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심상치 않아.
저쪽에서 일부러 군 장교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단 만나서 확인해봐. 그리고 조심해. 그날 저녁 그녀는 최진우와 약속이 있었다. 평소처럼 그의 차를 기다리던 레스토랑 건너편 카페.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차가 보였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부하 여럿을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스토랑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강서연은 홀린 듯 그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목격했다. 골목 안에서는 다른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대화가 오간 후 끔찍한 폭력이 시작되었다. 최진우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담배를 입에 물고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대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비명과 신음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냉혹하고 비정한 조직의 간부 최진우만이 서 있었다. 그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비벼 끄는 순간 강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당혹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인간에 대한 혐오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어리석음, 그의 거짓말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던 순진함.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렸다. 사랑, 믿음, 인간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강서연은 자신을 군대라는 성벽 안에 완벽하게 가두었다. 연애는 물론 사적인 관계를 일절 맺지 않았다. 오직 임무와 훈련 그리고 진급에만 매달렸다. 그녀의 도끼와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결국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신화적인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명예가 아니라 더 큰 비극과 죄책감이었다. 혜원 스님은 긴 상념에서 깨어났다. 차는 이미 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최진우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도려내야 할 오점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보낸 자들이 이곳의 고요를 깨뜨렸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때였다. 다시 한번 산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안정적인 운전이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까 도망쳤던 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회장이라는 자가 직접 온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차가운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잠시 후 청운한 마당에 낯선 검은색 지프 차량이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아까의 건달들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값비싼 코트, 잘 다려진 바지. 험한 산길을 올라왔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겪어온 풍파를 짐작게 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는 여전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샘문 앞에 서 있는 혜원 스님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수록 혜원의 심장이 쿵, 쿵, 쿵 거세게 울리기 시작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던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던 바로 그 얼굴. 남자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잿빛 승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충격,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의 입에서 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던 그녀가 스스로에게서 지워버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강서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혜원의 세상이 통째로 정지했다. 10년간 쌓아 올린 평온의 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지리산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 지나갔다. 강서연. 그 세 글자는 단순한 음절의 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원이 지난 30년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도망쳐온 과거 그 자체였다. 최진우의 입에서 자신의 옛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로 혹한의 벌판에 내던져진 듯한 수치와 분노를 느꼈다. 10년간 지켜온 혜원이라는 이름의 방패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최진우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서 암자를 지키는 깐깐한 여승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직접 와서 단판을 짓고 필요하다면 겁을 줘서라도 땅을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여승이 아니었다. 30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그의 젊은 날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던 바로 그 여자 강서연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왜 여기에? 진우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계획에 없던 변수를 만난 당혹감과 오래된 과거와 마주한 개인적인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혜원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값비싼 코트,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 여전히 몸에 밴 오만한 기세. 3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했다. 폭력으로 불을 쌓고 힘으로 세상을 재단하는 남자.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증오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혜원은 조용히 몸을 돌려 찻방으로 향했다. 들어오라는 말도 따라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무언의 명령이었다. 최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랐다. 작은 찻방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혜원은 무쇠 주전자를 들어 새로운 찻잔 2개에 뜨거운 물을 부어 예열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침착하고 정밀했다. 마치 감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기계처럼. 그 침착함이 오히려 최진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우선 내 부하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생각은 아니었어. 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사업가로서의 노련함으로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어색하게 갈라졌다. 혜원은 대답 없이 다관에 찻잎을 넣고 찬물을 우려냈다. 그리고 그 찬물을 퇴수기에 버렸다. 마치 진우의 사과가 들을 가치도 없는 불순물이라는 듯. 그녀는 2번째 우려낸 맑은 찬물을 그의 앞에 놓인 찻잔에 조용히 따랐다. 용건만 말씀하십시오. 드디어 혜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용건이라니. 진우는 기가 막혔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용건 따위를 말하라는 건가?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아니, 적어도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당신이 알던 강서연은 죽었습니다. 혜원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30년 전 당신을 만난 그날 그 골목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께 귀한 수행자 혜원일 뿐입니다. 서연아, 제발. 그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혜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그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은 부처님의 것이고 저는 이 도량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목적이 그 땅 때문이라면 대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진우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혜원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의 체온. 역겨움과 함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편린들이 예고 없이 피어올랐다. 나. 혜원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다. 그 손길 한 번에 30년간 억눌러온 모든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붉은 기운이 스쳤다. 최진우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 물러섰다. 그는 그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마치 불구덩이라도 만진 듯 반응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3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자신이 저지른 일이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미안하다. 진우의 입에서 진심 어린 사과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사과는 너무 늦었다. 당신의 사과 따위 필요 없습니다. 혜원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과 나는 이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나는 나의 세상에서 살면 그만입니다.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속세의 더러운 욕망이 발 디딜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더러운 욕망. 그 말은 최진우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그는 조직을 이끌며 수많은 더러운 일들을 해왔다. 하지만 강서연, 그녀를 만났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서툴고 어렸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녀를 기만했고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최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방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무겁고 지쳐 보였다. 문고리를 잡은 그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은 돌아가지.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땅 문제 때문이 아니야. 당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아야겠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지프 차량의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를 깨트리더니 이내 멀어져 갔다. 최진우가 떠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혜원의 긴장이 탁 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다. 최진우의 등장은 청운함의 고요뿐만 아니라 혜원 자신의 내면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뜨려 버렸다.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가 괴물의 얼굴을 하고 그녀의 성역 안으로 난입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피하거나 맞서 싸우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리산의 겨울은 이제 시작이었지만 혜원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최진우가 떠난 청운함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혜원의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알아야겠어라는 그 한마디는 그녀가 10년간 쌓아 올린 방벽에 박힌 쐐기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내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법당에 앉아 목탁을 잡았지만 연불은 입안에서 맴돌 뿐 소리가 되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 아니라
30년 전에 비정했던 최진우와 10년 전 흙먼지 속에서 쓰러져간 한 젊은 군인의 얼굴이었다. 최진우의 등장은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만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이곳 청운암으로 이끈 결정적인 트라우마, 그녀가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죽이고 해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건장한 사내들을 손쉽게 제압했던 그 손. 한때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일원으로서, 후에는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사단장으로서 수많은 이들의 생사를 결정짓던 바로 그 손이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아끼던 부하의 목숨을 앗아간 손이기도 했다. 기억은 10년 전 늦가을에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DMZ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육군 소장 강서연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독사 얼음마녀. 그녀를 따르는 별명들은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최진우에게 배신당한 이후 그녀는 스스로의 감정을 거세하고 오직 군인으로서의 능력과 실적을 증명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부대의 전투력은 최강을 자랑했고, 그녀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해 마침내 여군 최초의 전투사단장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그 너머 군단장 진급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야망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녀의 밑에는 윤지아라는 젊은 소위가 있었다. 육사를 갓 졸업한 햇병아리처럼 맑고 순수한 장교였다. 윤소위는 강서연을 하늘처럼 따랐다. 다른 부하들이 그녀의 냉혹함에 거리를 둘 때 윤소위만은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종종 사단장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 제 유일한 꿈입니다라며 해맑게 웃곤 했다. 강서연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윤소위를 각별하게 여겼다. 어쩌면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 젊은 후배에게서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문제의 작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DMZ 내부에 위치한 아군 지피 감시 초소로 향하는 보급로에서 미확인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안전을 위해 우회로를 개척해야 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마침 군단 전체에 이목이 쏠린 대규모 훈련을 앞둔 시점. 강서연은 이 상황을 자신의 결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았다. 그녀는 휘하의 EOD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직접 지뢰를 제거하고 길을 확보하라는 다소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부참모장을 비롯한 몇몇 참모들이 난색을 표했다. 북측이 최근 의도적으로 목함 지뢰를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 없이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강서연은 단호했다. 위험 없는 작전은 없다. 그리고 그 위험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것이 지휘관의 능력이다. 내 책임 하에 작전을 승인한다. 그녀의 결정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야망의 눈이 먼 그녀의 귀에는 그 어떤 조언도 들리지 않았다. 작전 당일 강서연은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방탄모를 쓰고 DMZ로 향했다. 긴장감이 셔츠를 축축하게 적셨지만 오히려 그 긴장감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때 윤지아 소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단장님, 제가 통신 지원 및 현장 기록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단장님과 함께 작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윤소위의 얼굴은 긴장감 속에서도 존경과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다. 강서연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임무에나 집중해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EOD 요원들이 탐지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아내고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강서연은 쌍안경으로 현장을 주시하며 상황을 통제했다.
마지막 지뢰 하나만을 남겨둔 상황. 모두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사단장님, 마지막 지뢰 처리 완료 직전입니다. 쌍안경 너머로 윤지아 소위가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 찰나였다. 쾅!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가 붉게 물들었다.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땅이 거대하게 울렸다. 강서연의 몸이 충격파에 의해 뒤로 거세게 내동댕이 쳐졌다. 흙먼지와 화약 냄새, 그리고 끔찍한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신을 차린 강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옥이었다. 폭발이 일어난 중심지. 방금 전까지 윤지아 소위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거대한 웅덩이만 남아 있었다. 그녀의 환한 미소도 빛나던 눈동자도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강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다. 주변의 외침도 무전기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완벽한 무음의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폭발 지점을 향해 걸어갔다. 누군가 그녀를 말렸지만 뿌리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발치에 흙과 뒤섞인 채 나뒹구는 윤지아 소위의 인식표 조각이 보였다. 육군 소위 윤지아. 그것을 집어든 순간 강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과도한 야망이, 헛된 공명심이 한점고 유능한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녀는 존경하는 지휘관과 함께여서 영광이라 말하던 그 순수한 영혼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제물로 삼아버린 것이다. 윤지아 소위의 장례식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그러나 강서연은 차마 영정 사진 앞에 나설 수 없었다. 오열하는 윤 소위의 부모님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별이 평생의 자랑이었던 그 계급장이 그날따라 납덩이처럼 무겁고 역겨웠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저녁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 이곳 지리산으로 들어왔다. 승복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깎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해원이라는 이름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나지 않을 참회를 위한 스스로에게 내린 무기징역이었다. 다시 현재. 찻방에 홀로 앉아있는 혜원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최진우를 향한 30년 된 분노는 윤지아를 향한 10년 된 죄책감 앞에서 그 색을 잃고 있었다. 두 개의 거대한 상처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청운함의 겨울은 그녀의 내면에서 더욱 혹독하게 깊어지고 있었다. 최진우는 말이 없었다. 지리산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검은 지프 차량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수행비서는 보스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살피며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최진우의 시선은 전방을 향해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온통 눈 덮인 산속의 작은 암자에 머물러 있었다. 혜원. 아니 강서연.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빛과 당신이 알던 강서연은 죽었다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고 배신과 암투가 난무하는 세계에서 살아남았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잊고 있던 과거가 그것도 가장 아픈 형태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친 것이다.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자 회색빛 빌딩들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가 피와 폭력으로 쌓아올린 왕국이었다. 차는 강남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초호화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집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
그러나 그날따라 그 화려한 풍경이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샤워를 하고 값비싼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서재의 벽 한쪽을 열었다. 그곳에는 금고와 함께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이룬 것과 잃은 것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자신과 조직원들이 함께 찍은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모두가 어리고 치기 어리던 시절. 그의 눈길이 사진 한 구석, 유난히 앳되고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소년의 얼굴에 머물렀다. 현수였다. 최진우의 죄책감은 그 소년에게서 시작되었다. 강서연을 잃고 조직에 더욱 깊이 몸담았던 시절. 그는 악착같이 위로 올라갔다. 비정함과 잔인함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때 그의 고향 동네의 한 소년이 그를 찾아왔다. 17살 현수.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다. 현수는 동네에서 성공한 유일한 인물인 진우를 영웅처럼 동경했다. 형님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어요라며 그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최진우는 처음에는 현수를 밀어냈다. 이 더러운 세계에 순수한 아이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수의 동경 어린 눈빛은 세상 모두가 자신을 괴물처럼 볼 때 유일하게 자신을 존경해주는 시선이었다. 그는 그 시선에 중독되었다. 결국 현수를 조직의 막내로 받아들였다. 그 무렵 태영파는 강북의 신흥 조직과 구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상대 조직은 잔인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태영파가 관리하는 유흥업소를 급습했다. 전면전이 불가피했다. 진우는 회의를 소집했다. 이 싸움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때 누군가 현수를 거론했다. 현수 녀석이 겁도 없고 독합니다. 이번에 선봉에 세우면 상대방 길을 제대로 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순간 망설였다. 현수는 아직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어린애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조직 내에서 그의 입지는 절대적이 될 터였다. 그는 결국 비정한 결정을 내렸다. 현수 준비해라. 그의 말에 현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드디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기쁨, 영웅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설렘. 그 순수한 얼굴을 보며 진우는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해져야 한다. 이 세계는 그런 곳이다. 결전의 날 현수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나 용기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난투극의 와중에 상대 조직원이 휘두른 칼이 현수의 복부를 깊숙이 찔렀다.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현수의 모습을 진우는 똑똑히 보았다. 싸움은 태영파의 승리로 끝났지만 현수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최진우는 현수의 장례식장에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는 보스였다. 부하의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그는 슬픔에 빠진 현수의 할머니에게 두둑한 돈 봉투를 건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최진우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피에 젖은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조직의 승리를 위해 17살 소년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던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 죄책감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였다. 최진우는 낡은 사진을 내려놓고 위스키 잔을 채웠다. 강서연 그리고 현수.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의 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져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서연은 그의 거짓말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고 스스로를 유폐시켰고
현수는 그의 비정한 결정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강서연은 죽었다. 그녀의 말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찔렀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처럼 누군가를 잃은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그 차가운 눈빛 뒤에는 분노뿐만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도시의 정상에서 그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 순간 결심이 섰다. 그는 단순히 30년 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다시 지리산으로 가야만 했다. 이번에는 조직의 보스로서가 아니라 죄인 최진우로서. 다음 날 새벽 최진우는 다시 지리산을 향해 차를 몰았다. 일기예보에서는 밤부터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폭설이 자신을 그곳에 묶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가 청운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늘에서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혜원은 예고 없이 다시 나타난 그를 보고 싸늘하게 굳어졌다. 왜 또 왔습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으십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어. 최진우는 차에서 내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의 혼란 대신 무언가를 각오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곧 눈이 쌓여 길이 막힐 겁니다. 혜원이 냉정하게 말하며 돌아섰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뚫린 듯 눈발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하고 바람이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말 그대로의 폭설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변해버린 날씨를 바라보았다. 이 정도의 눈이라면 1시간도 안 되어 산길은 완전히 고립될 터였다. 결국 혜원은 최진우를 들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군부를 떼는 작은 행랑채로 안내했다. 차갑고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감돌았다. 혜원은 낡은 경전을 펼쳤고 최진우는 그저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눈은 그칠 기미 없이 퍼부었고 세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저녁이 되자 혜원은 간단하게 지은 밥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뜨거운 숭늉을 내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밥알을 씹는 소리,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 혜원이 그릇을 치우려 할 때 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원은 움직임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때문만은 아니야. 당신을 속인 죄 물론 평생 안고 가야 할 빚이지. 하지만 나를 진짜 괴물로 만든 건 다른 일이었어. 최진우는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현수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자신을 영웅처럼 따르던 17살 소년의 이야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 소년을 어떻게 사지로 내몰았는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현수 앞에서조차 보스의 가면을 벗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 그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20년간 자신을 갉아먹어온 죄책감을 담담하게, 그러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모두 쏟아냈다. 혜원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직폭력배의 감상적인 자기 변명이라 치부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망, 잘못된 결정, 그리고 평생을 짊어질 죄책감.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었다. 최진우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최진우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이전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담긴 무겁고 슬픈 침묵이었다. 한참 후 혜원이 입을 열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고백할 차례였다. 그녀는 윤지아 소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을 롤모델이라며 따르던 햇살처럼 맑았던 후배 장교. 자신의 진급 욕심 때문에 무리한 작전을 밀어붙였던 일. 그리고 눈앞에서 목숨을 잃게 만든 그날의 비극. 장례식장에서조차 나타나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까지. 그녀 역시 한꺼풀씩 자신을 올가매던 갑옷을 벗어 던졌다. 스님도 장군도 아닌 그저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서. 두 사람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과 원망, 분노와 증오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영혼의 맨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같은 지옥을 겪고 있었다. 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만에 터져나온 통곡이었다. 최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가 어설픈 손길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위로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남자였다. 그러나 그 투박한 손길에서 혜원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꼈다. 눈보라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작은 행랑채 안 두 사람의 마음속을 휘몰아치던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은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고 있었다. 창밖에 매서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최진우가 나직이 의졸였다. 이런 삶 이제 다 정리하고 싶다. 그것은 허공에 던지는 독백이 아니었다. 그의 죄를 유일하게 알아주는 한 여자 앞에서 하는 그의 첫 번째 약속이었다. 밤새 지리산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동틀녘에 멎었다. 세상은 온통 눈부신 백색의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열렸고 소나무 가지는 솜니부를 덮은 듯 무겁게 휘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더러움을 하얀 눈이 순결하게 덮어버린 풍경. 그러나 행랑채 안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둡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밤새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이고 눈물로 그 상처를 씻어낸 그들은 마치 긴 전쟁을 끝낸 군인처럼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혜원은 이른 새벽 조용히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108배를 하는 그녀의 마음에 죄책감이나 번뇌가 없었다. 절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온전한 몰입의 순간이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강서연과 화해하고 또 다른 절에서는 미래의 혜원을 받아들였다. 군복을 입었던 자신도 승복을 입고 있는 자신도 결국은 상처받고 방황했던 하나의 영혼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최진우는 아궁이 앞에서 밤을 꼬박 세웠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반추했다. 폭력과 배신, 돈과 권력.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불꽃처럼 허망하게 느껴졌다. 그는 혜원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은 충동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20년간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낼 유일한 길이자 30년 만에 다시 만난 한 여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의 삶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수많은 이해관계와 피해 약속들로 얽혀 있었다. 혜원이 법당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아궁이의 온기를 쬐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 혜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제의 냉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어젯밤 저는 거사님 덕분에 10년간 저를 가두었던 감옥에서 한 걸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거사님을 도울 차례입니다. 최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돕다니 뭘 어떻게 해. 산을 내려가십시오. 혜원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곳은 도피처이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서울에 있고 당신이 풀어야 할 매듭도 그곳에 있습니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정면으로 마주하라.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 세상은 피와 배신이 전부야. 돌아가면 난 다시 예전의 최진우가 될 수밖에 없어. 아니면 배신자로 낙인 찍혀 제거당하겠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혜원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과거를 청산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칼을 잡는 대신 저는 지혜를 보탤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을 때 저는 방향을 가리키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10년간 속세를 등졌던 그녀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었다. 최진우를 돕는 것은 곧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던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최진우는 그녀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았다. 그는 평생을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승의 말은 그 어떤 계산이나 거짓도 없이 순수하게 그의 영혼을 울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태영파의 심장부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보스 최진우의 부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의 2인자이자 야심가인 박동철 이사는 불안과 함께 기회를 감지하고 있었다. 박동철은 최진우와 함께 조직을 키운 창립 멤버였지만 언제나 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최진우의 카리스마와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최근 들어 최진우의 행동은 그가 보기에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지리산행,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 어제는 지리산에 보냈던 부하들이 웬 여승 하나에게 박살이 나서 돌아왔다는 어처구니 없는 보고까지 받았다. 박동철은 자신의 신복들을 모아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했다. 회장님이 이상하다. 뭔가에 단단히 홀린 것 같아. 이사님 듣자 하니 그 암자에 있는 여승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특수부대 할머니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보스가 변했다는 거야. 예전에 그 독사 같던 기세가 사라졌어. 저러다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건 기회야. 박동철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최진우가 조직을 사유화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어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진우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청우남의 비군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사람들 풀어. 청우남 그 여승에 대해 샅샅이 알아봐. 그리고 최 회장 동선 계속 체크하고. 만약 그 여자가 최 회장의 발목을 잡는 년이라면 둘 다 한꺼번에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지. 박동철의 음모는 차갑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리산에는 다시 해가 뜨고 눈이 녹기 시작했다. 제설 차량이 길을 뚫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더 걸릴 터였다. 고립된 시간 속에서 혜원과 최진우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혜원은 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조직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피를 흘리며 해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법적인 문제, 자금 처리, 조직원들의 생계 문제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추진력에 새삼 감탄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이틀 후 마침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열렸다. 최진우는 떠날 채비를 했다. 혜원은 그에게 작은 염주 하나를 건넸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것을 보고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내려가지. 진우가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이 시작하고 당신이 마무리해야 할 싸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오십시오. 그때는 제가 거사님과 함께 산을 내려가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최진우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다. 그는 혜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아 하는 인사였다. 최진우의 지푸가 눈 녹은 산길을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혜원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이 아닌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서울의 어둠 속에서 자신과 최진우를 향한 검은 폭풍이 이미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이 고요한 산사를 덮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최진우가 떠난 청운함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혜원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8배를 올리고 경전을 읽고 찻잎을 덮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끝에는 서울에서 홀로 싸움을 시작했을 최진우를 향한 기도가 함께했다. 그녀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서울로 돌아간 최진우는 혜원과 약속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조직의 핵심 이사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태영파는 해체한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최진우는 조직의 모든 자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정착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해서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예상대로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것은 박동철이었다. 회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룬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해체라니요? 혹시 지리산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리기라도 한 겁니까? 박동철이 소리치자 그를 따르던 몇몇 이사들도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우는 그들의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내 결정에 토를 다는 놈은 배신자로 간주하겠다.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꺼져. 최진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소라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박동철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최진우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최진우를 제거하고 조직을 통째로 삼키는 것. 박동철은 물밑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최진우가 조직 자금을 빼돌려 여승과 함께 도망치려 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조직원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핵심 행동대원 수십 명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청운함을 급습하여 최진우와 혜원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모든 것을 그들의 싸움으로 위장하는 것이었다. 며칠 후 최진우는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직 내부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거의 다 정리되어 가. 이 싸움만 끝나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너에게 갈게.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함께 희망이 묻어 있었다. 혜원은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혜원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심상치 않은 불빛들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어둠을 뚫고 여러 대의 차량이 조용히 그러나 신속하게 청운암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혜원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즉시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원은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10년 전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던 사단장 강서연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법당에 불을 끄고 암자 주변의 지형을 빠르게 머릿속에 그렸다. 이곳은 그녀가 10년간 매일같이 걸었던 곳. 그녀의 눈에는 어디가 은폐하기 좋고 어디가 적을 유인하기 좋은지 환하게 보였다. 그녀는 승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고에서 묵직한 쇠지렛대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잠시 후 박동철이 이끄는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청운암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찾아라. 최진우 그 배신자 새끼랑 그년을 찾아내. 박동철의 고함과 함께 그들은 암자 곳곳을 부수며 혜원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찾는가?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법당 지붕 위였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혜원의 모습은 마치 지리산의 정령처럼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승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수련복 차림이었다. 내년이구나. 최진우를 홀린 불려우 같은 년. 회장님은 어디에 있나?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그분 성함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혜원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가볍고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측면을 파고들어 들고 있던 쇠지렛대로 다리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다른 이들의 공격을 피하며 순식간에 포위망을 뚫고 숲으로 사라졌다. 저 전연잡아.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숲으로 그녀를 쫓아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혜원이 노린 것이었다. 좁고 어두운 숲은 그녀에게는 익숙한 전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그녀는 나무와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한 명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생존 기술과 암살술이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몸에서 되살아났다. 그들에게 혜원은 더 이상 여승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쇠였다. 혜원이 몇 명을 더 쓰러뜨렸을 때 그녀는 결국 마당으로 다시 몰리게 되었다. 박동철과 남은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독한 년. 하지만 여기까지다. 박동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기이그. 굉음과 함께 지프 한 대가 미친 듯이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는 조직원들 몇 명을 들이받으며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바로 최진우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동철 내 놈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회장님. 아니, 이제 배신자 최진우지. 내 놈이 자초한 일이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로 변했다. 최진우와 혜원 단 두 사람과 박동철이 이끄는 10여 명의 조직원들. 청운암 마당에서 그들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최진우는 야수처럼 싸웠다. 자신을 따르던 과거의 동료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었다.
혜원은 그의 곁에서 빈틈을 파고드는 적들을 막아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서로의 등을 지키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패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의 폭력적인 자신들과 그들을 얽매던 피의 세계와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결국 수많은 부상자를 낸 끝에 최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박동철과 마주섰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 끝에 최진우는 박동철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싸움이 끝났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청운암 마당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신음하는 부상자들, 부서진 기물들, 그리고 피냄새. 그 처참한 풍경 속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최진우와 혜원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서 있었다. 그들은 이겼다. 길고 지독했던 과거와의 싸움에서 마침내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게 지리산의 새벽을 갈랐다. 잠시 후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청운암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수십 명의 남자들과 그 중심에 서 있는 피투성이의 최진우와 검은 수련복 차림의 혜원. 현장은 신속하게 통제되었다. 부상자들은 구급차에 실려 나갔고 최진우와 박동철을 비롯한 사건의 주모자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다. 혜원 역시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로 동행해야 했다. 경찰서 조사실. 최진우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박동철의 급습 사실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태영파의 보스로서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스스로 자백했다. 조직의 비자금 내역, 불법 사업들, 그리고 과거의 폭력 사건들까지. 그는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태영파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 암흑가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었다. 다른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혜원 역시 침착하게 상황을 증언했다. 그녀는 정당 방위였음을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용한 폭력 역시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결국은 폭력일 뿐임을 인정했다. 다만 최진우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 했으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임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진술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과장도 없었다. 조사관들은 전직 육군 사단장이자 10년간 수행해온 비군이라는 그녀의 이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 압도당했다. 몇 날 며칠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다. 언론에서는 조폭 보스와 여승의 지리산 혈투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다.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 했다. 하지만 최진우와 혜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묵묵히 법의 심판을 기다렸다. 최진우는 결국 수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모든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리고 조직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점 등이 참작되었지만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혜원은 정당 방위와 참고인 협조 등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혜원은 다시 청운암으로 돌아왔다. 싸움의 흔적은 대부분 지워졌지만 부서진 기둥과 곳곳에 남은 상처들은 그날 밤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 묵묵히 암자를 정리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몇 달 후 그녀는 처음으로 최진우를 면회하러 갔다. 수의를 입은 최진우는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던 보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편안해 보였다. 미안하다. 결국 이렇게 또 너에게 짐을 지우는구나. 최진우가 먼저 사과했다. 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당신의 과거를 온전히 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짧은 면회 시간 동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혜원은 그녀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을 털어놓았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하면서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군인들, 극한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소방관과 경찰들, 그리고 당신처럼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경험과 스님으로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최진우가 뒷골목에서 만났던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결합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최진우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좋은 생각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내가 나가면 그 일을 함께 해도 될까? 당신 옆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곳 청운함은 이제 제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쯤 저도 새로운 터전을 찾아두겠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희망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약속은 차가운 면회실의 유리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이자 그들 자신의 구원을 향한 희망의 씨앗이었다. 혜원은 돌아오는 길에 더 이상 지리산이 아닌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용히 쉬어갈 수 있는 햇살이 따뜻하고 물이 맑은 곳. 그곳에서 그녀는 최진우와 함께 자신들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하며 살아갈 것이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지리산에 또 한 번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움텄다. 그리고 그 봄이 무르익어 여름의 녹음으로 변할 때쯤 최진우는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가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는 값비싼 외제차도 머리를 조아리는 조직원도 없었다. 대신 낡은 국산차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다. 더 이상 잿빛 승복이 아닌 평범한 면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길게 기르지도 않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10년간의 수행과 그 후의 풍파는 그녀의 얼굴에 깊이를 더했지만 그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고 평온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긴 시간을 돌아 마주한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가시죠. 서연이 먼저 차 문을 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설렘이 묻어 있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지리산이 아니었다. 차는 북쪽을 향해 한참을 달려 충청북도 제천의 한적한 호숫가 마을에 멈춰 섰다. 의림지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그 뒤로는 나지막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었다. 서연은 최진우가 없는 동안 청운함을 정리하고 이곳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두었다. 그들이 함께 시작한 공간의 이름은 새벽 상담센터였다. 거창한 간판도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다. 호수가 바라보이는 작은 2층짜리 전원주택을 개조한 소박한 공간이었다. 1층은 상담실과 작은 북카페로 2층은 그들이 생활하는 가정집으로 꾸며졌다. 새벽이라는 이름에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혜원 스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는 전직 군인들,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방관들, 그리고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여성들. 서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어설픈 위로나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군인으로서 겪었던 전쟁 같은 삶,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를 잃었던 죄책감, 그리고 10년간의 도피와 참회. 그녀의 고백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가 유별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했다. 최진우의 역할도 명확했다. 그는 센터의 모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다. 마당에 잔디를 깎고 고장난 곳을 수리하고 북카페에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상담을 시작했다. 바로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전직 조폭 보스였던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비웃거나 경계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주먹과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어리석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친구를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던 자신의 이야기. 그의 거친 손과 투박한 말투 속에는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진우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그는 현수에게 진 빚을 또 다른 현수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날의 마지막 상담이 모두 끝났다. 서연과 진우는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드는 의림지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물새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오늘 아주 오랫동안 실어증을 앓던 해병대 출신 예비역 한 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군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도요. 아까 보니 지난번에 왔던 그 가출팸 녀석들이 오늘은 마당 청소를 돕고 있던데요. 허허, 저절로 하겠어? 내가 커피 사준다고 꼬셨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서연이 문득 물었다. 당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런 시골 구석에서 사는 거요. 최진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예전처럼 위협적이거나 차갑지 않았다. 흙과 기름이 묻어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내가 평생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지금 당신 옆에서 보는 이 노을만 못해. 서연아,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껴.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설레던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온과 충만함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깊은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는 따뜻한 손길로 변화시켰다. 지독한 고통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아픈 영혼들까지 치유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완전히 쓰러지고 호수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은 끝났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희망은 이제 그들의 살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영원히 비춰줄 터였다. 제천의 맑은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